먼저 이 캐나다 아저씨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게 무려 80조 원짜리 계약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그리고 아마도 곧 그렇게 해주실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폴란드 계약이 대략 20조 원 규모에다 여기에다 탄약과 정비 서비스 등 추가적인 후속 물량까지 고려할 때 그 총액은 대략 40조 원대 후반까지 추정되고 있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일찍이 본 적 없는 초대형 방산 계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아마 금방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약 80조 원짜리 무기 거래를 위해 지난달 이미 사찰단의 한국 방문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 그래서 곧 정식 계약 관련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놀라운데, 한 가지는 그게 폴란드가 아니고 바로 매우 생소하고 뜬금없는 캐나다이며,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는 그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인 K2 흑표나 K9 자주포, 또는 최근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18대를 판매하며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출고를 올린 조용한 강자 FA50 경전투기도, 또는 KF21도 아닌 이번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캐나다의 그런 엄청난 쇼핑 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앞서 본 그 캐나다 아저씨의 역할이 철대적이었는데, 그 캐나다팔이 한국 쪽으로 구분 데에는 아주 우연스럽게도 그 아저씨와 우리나라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매우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이번 잠수함 구매 결정은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아닌 바로 일본과 한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 단순한 경제 논리나 세계 무대에서 서로 무기의 우열을 가리는 것 이상의 의미와 긴장이 있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경쟁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이 캐나다라는 나라의 국방력 또는 무기 상황부터 아주 짧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아주 희한하게도 국방력이 형편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캐나다는 1인당 GDP 기준 대략 5만 2천 달러, 즉 우리 돈 6,700만 원으로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 부국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방력 이야기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미국과 마치 결혼해서 한 집도 아닌 한 이불 속에서 살고 있는 캐나다이기 때문에 나라의 거의 모든 군사적 방어 관련 부분은 미국에게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들 위쪽으로 거의 러시아만큼 커다란 자연 방어벽이 있는 것이니 기꺼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군대나 무기에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비교만 해보아도 캐나다는 중고로 구입한 아주 오래된 잠수함을 4척 보유하고 있는데, 아랫동네 미국에는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공격 잠수함들, 그 중에서도 핵잠수함만 무려 51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무서운 잠수함들이 미국 주변을 돌 때 친절하게 캐나다 주변도 함께 돌아주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는 그 4척의 잠수함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캐나다의 무장 상황은 참 단촐하고 가벼운데, 육군이나 공군 말고 일단 위로는 전체가 다 북해에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거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군의 상태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 살림살이가 너무 겸손해 놀라울 정도를 넘어 진짜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호위함 12척, 초계함 14척, 그리고 가장 심각한 잠수함은 4척이 전부입니다. 그 호위함들 중 가장 오래전에 추격한 것이 헬리팩스로 무려 1987년이며 가장 최근에 추격한 오타와 역시 1996년으로 거의 노인정 수준인데, 그 호위함 노인정의 강력한 라이벌인 초계함 노인정의 경우 또한 가장 큰 형님이 96년생, 가장 어린 막내가 99년생으로 거기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초계함들의 무장 수준인데, 각 초계함당 무려 단 한 문의 대공포와 M2 브라우닝 기관총 2정만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걸로는 한복에다 김치까지도 모자라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객진까지 따라하며 그 고철선들을 엮어 바다 위에 녹셔리 성벽을 만들어 철마다 때로 넘어오는 그 중국 불법 어선들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더 심각한 건 바로 앞서 말한 그 4척의 잠수함들입니다.
무기에 있어서는 중고 거래를 무척 선호하는 알뜰한 캐나다답게 이 4척의 일명 빅토리아급 잠수함들 역시 모두 영국에서 쓰던 중고를 가져왔는데 영국에서의 진수일 기준 그 4척 중 맏형이 86년생이고 가장 최근에 진수한 윈저 또한 92년생으로 이제는 다들 밖에 나가 그것도 위험한 바닥 깊은 곳에 들어가 전쟁하기엔 연세가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KSS-3 시리즈의 경우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진수일이 지난 2018년도에 있었고 2번 함인 안무함이 2020년이었으며 3번 함인 신채호함의 진수식이 지난 2021년 9월에 있었습니다. 평균 운용 수명 대략 30년 이상인 잠수함의 경우 차로 말하자면 이제 막 최신식 신차를 새로 뽑아 거의 1000km 정도밖에 타지 않은 수준으로 우리 잠수함들은 그 성능도 모두 최신식이지만 장비 자체도 완전 슈퍼 새 차들입니다. 다시 캐나다 노인정으로 돌아가서 그쪽 상태를 좀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 캐나다의 위상과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최근 큰 위험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해를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해군 보강의 필요성이 캐나다와 미국 양쪽에서 모두 일어났는데 그러자 다른 무엇보다 영국으로부터 당근 쿨거래인 줄 알고 업어왔으나 가져온 이후 고장이 끊이질 않고 그 대다수가 현재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는 데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나이까지 너무 많아져서 고민하던 캐나다 정부에서는 남편들이 고작 10년 탄 헌차를 보내고 새 차를 구입하고 싶을 때 와이프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처럼 이걸 이렇게 계속 고쳐가며 고생하며 사용할 바엔 그냥 이참에 아예 새 걸로 다시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캐나다 정부는 간만에 진짜 안 하던 엄청나게 큰 무기 플렉스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최신형 잠수함 12척 쇼핑 대략 우리 돈 80조 원짜리 결정입니다. 일단 캐나다 정부가 해당 사항을 결정한 상태에서 후보자들을 추려본 결과 딱 3명의 후보자만 남았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스페인입니다. 일단 영국 물건은 캐나다도 당할 만큼 당해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건 핵잠밖에 없는데 그건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B2 폭격기처럼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절대로 운용할 수 없는 즉 미국이 아니면 운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들 중 현재 운용 가능한 무기들만 찾다 보니 남은 것이 바로 스페인의 S80 플러스급 잠수함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몰의 가격 체계를 착실히 따라 실제로는 3,999톤급이지만 주변국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확 후려쳐서 그냥 3,000톤급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최신형 KSS-3급 잠수함들입니다. 일단 스페인의 잠수함은 거의 영국 빅토리아급 잠수함 수준으로 장고장이 많은 것은 기본이고 누군가의 설계 실수로 인해 최종 길이도 약 9m가량 차이가 나 항구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해프닝까지 있었는데다 가장 심각한 건 애초 설계보다 약 100톤가량 무겁게 생산되어 최악의 경우 잠수를 했다가 다시 떠오르지 못할 위험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정말 스릴 넘치는 탈 것이기 때문에 진작의 경쟁에서 빠르게 탈락될 것으로 보이고 남은 것은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과 우리 잠수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에 위인들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일본의 잠수함들의 경우 주로 타이게이, 하쿠게이, 진게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뒤에 게이가 붙습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게이는 일본말로 고래라는 뜻으로 타이게이는 큰 고래, 하쿠게이는 흰 고래, 그리고 진게이는 빠른 고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잠수함들은 물론 다들 최신식이고 스펙상으로도 뛰어나지만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 무기 수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6년 일본을 크게 낙심하게 만들었던 호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남달랐던 당시 토니 에버 총리와의 관계에 차신하며 첫 해외 무기 수출 그것도 무려 12척의 잠수함을 수출하는 45조 원짜리 초대형 무기 수출 소식으로 들떠있던 일본은 결국 프랑스에게 그 사업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초반 엄청나게 유리했음에도 점점 그 사업이 구체화되자 일본 잠수함 또는 일본 잠수함 운영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 무기 수출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옛말에 내가 생선을 고를 줄 모르면 그 생선 가게 주인을 보고 물건을 고르라고 했는데 어찌된 게 우리나라는 생선도 훌륭한데 그 생선 가게 주인은 이 세상 모든 생선 가게 주인들 중에서 최고로 신뢰와 서비스가 좋은 사람으로 무기의 신뢰도는 더 말해봐야 서로 입과 귀가 피곤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데다 특히 그 전설의 사후 서비스는 이건 무슨 고등어를 사면
한우를 끼워주고 그걸 또 이따 저녁에 집에 찾아와 숯불에 아주 맛있게 구워 입에 넣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한번 거래를 하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사랑의 블랙홀 마법을 부리는 신뢰와 매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데 심지어 잠수함의 공격 성능까지 우리 것이 더 좋습니다. 일단 두 잠수함의 기본적인 성능은 서로 비슷비슷하며 둘 다 매우 뛰어난데 그 공격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타이 게이급 잠수함의 주 무장은 대한 미사일과 어뢰인 반면 우리 잠수함은 거기다가 대형 수직 발사관을 통해 각종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까지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다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3000톤급이라고 쓰고 그냥 4000톤이라고 알면 되는 그 사이즈 또한 대형 사이즈에 해당되는 매우 큰 크기인데 미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보통 그런 규모의 잠수함에서 힘들게 수직 발사함을 설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거기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은밀하게 발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핵미사일이 없습니다. 대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 신기하게도 어딘가 숨겨져 있던 핵탄도 미사일이 정말 우연스럽게도 깜짝 등장하게 된다면 만약 그런 충분히 실현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KSS-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들은 그 모든 최종 무기들을 즉시 운용하고 투발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는 무기들입니다. 사실 지금 개발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순수 국산 순항 미사일만으로도 사거리가 1500km나 되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들을 동서의 어딘가에 그냥 풀어놓기만 해도 중국과 일본 모두 우리 잠수함 사거리에 들어오며 앞서도 말했듯 우리는 그 수직 발사관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뭐든 발사할 수 있게 되는데 더 무서운 건 1번부터 3번함까지는 그 수직 발사관이 6개인데 4번함부터는 그게 또 10개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일본 타이 게이급 잠수함은 그런 투발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잠수함의 역할은 일본 근연안 방어가 그 주 목적이며 그것마저도 미국의 항공모함과 함께 운영되어 그들을 호위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뿐이라는 말씀을 남기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품고 있는 모든 걸 혼자 다 해내야 하는 그런 우리 잠수함들과는 그 태생 목적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8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채택될 확률이 더 확실하게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영상 가장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캐나다 아저씨 때문입니다. 이 아저씨의 이름은 캐나다 육군 장성인 웨인 D. 에어 대장입니다. 그는 지난 2021년 캐나다군을 총괄하는 자리인 캐나다 국방참모 총장에 취임했고 취임하자마자 그 캐나다 노인정에 갇혀 고생하고 있는 잠수함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현실화시킨 사람이며 또 다른 어떤 경쟁 국가들의 잠수함보다 한국의 잠수함 도입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무척 해안이 깊은 똑똑하고 현명한 인물입니다. 그럼 그에게는 추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그가 지난 2019년까지 미국의 전폭적인 신임을 배경으로 비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한국에서 부임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의 그의 생활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 자신에게도 애정 깊은 추억으로 남았는데 근무지였던 평택시의 명예시민이 된 것은 물론 심지어 지난 2019년 6월 이임을 하며 한국을 떠날 때에는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무척 촌스럽고 사랑스러운 한국 이름까지 선물 받았던 파란 눈의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영수 장군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이 캐나다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이 그 규모가 무려 80조 원에 달하는 이유는 그게 잠수함의 도입 비용 외 해당 잠수함들의 퇴역 시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든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러시아 때문에 이 해군력 보강을 시작으로 미군의 도움과는 별개로 노후된 자국의 국방력을 슬슬 키우려고 하는 캐나다와 우리가 오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어 우리의 전매 특허인 그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사후 서비스인 코리안 사랑의 블랙홀에 캐나다도 흠뻑 빠지길 바라며 또 이 캐나다 도입권 외 최근 들려온 폴란드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잘 되어 지금까지는 육군 무기들로 대박을 치며 시작했다면 이제는 해군 무기들로 그리고 좀 있다가는 우리 KF-21로 공군 무기들로까지 세계의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 모든 곳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영수 장군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